단종이 상황으로 물러나고 약 1년여의 시간이 흐른 1456년 6월 2일 단종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아이고. 세종 때부터 조선 조정에서 일해온 성삼문, 박팽년, 하회지 등 이 집현전 출신 관료들이 모진 고문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태우 씨, 이게 지금 무슨 일 때문인지 알고 계시죠? 네. 집현전 학자들을 중심으로 단종 복위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그때 문신 중에 한 명이었던 김질의 배신으로 이 복위 운동이 실패로 돌아가게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육신, 단종에게 끝까지 충성을 다하다 죽은 6명의 신하입니다. 세조 몰래 단종을 복위시키려다가 들키고 만 거예요. 그런데 추국 도중 나온 어떤 말 때문에 조용히 살고 싶었던 단종의 삶을 세차게 뒤흔드는 일이 또 한 번 벌어집니다. 그 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상왕께서도 역시 너희들의 역모에 참여해 알고 있는가? 하니 성삼문이 대답하기를 알고 있다. 창덕궁에 나아가니 상왕께서 대도자를 내려주셨다. 대도자? 대도자가 뭐지? 칼. 그러니까 역모를 하라고 칼을 준 거네요. 그렇죠. 상왕, 즉 단종이 이 역모에 가담했다는 이야기예요.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저게 사실이든 아니든 단종한테는 되게 불리한 증언인데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교수님, 이번 역모에 단종이 참여했나요? 사실 상황 단종이 사전에 사건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신뢰가 많이 가지 않는 그런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단종의 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이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무력감 속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뒤에서는 자신의 복위를 위한 제스처를 취했다는 것이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저게 실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증언은 거의 고진 고문 끝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도자라고 저 칼을 막 적나라하게 쓰는 기록부터 잘못됐고 또 세조 실록이고 뭔가 의심스러워요. 세조는요, 이런 단종의 복위 운동이 일어난 후에도 단종에게는 벌을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약 1년여의 시간이 흐른 1457년 6월 21일 누군가 세조에게 또 한 번 역모를 일으키려 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판돈령 부사 송현수와 행돈령부 판관 권완이 반역을 도모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송현수. 정태호 씨, 송현수 누굽니까? 정순 왕후의 아버지. 단종에게는 장인어른이죠. 잠깐만 그 수양대군 친구. 맞습니다. 허허, 이거 이상해요. 이상합니다, 저는. 사실 역모를 계획했다는 의견만 있을 뿐 실질적인 모의 증거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세조는요, 송현수의 역모 계획을 듣자마자 바로 진상을 조사하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단종에게 어명이 내려옵니다. 상왕을 노산군으로 강등시키고 궁에서 내보내 영월에서 살게 하라. 아하. 상황으로 물러있던 단종을 일개 군으로 낮추고 영월로 보내라는 거였습니다. 날이 밝고 있사옵나이다. 어서 옷을 갈아입으시옵소서. 물러서지 못하겠느냐? 전하께서는 이 나라의 군주셨느니라. 하오나 마마, 상왕 전하께서는 이미 노산군으로 감봉을 당하신 임금이시니라. 세종께서 물려주시고 문종께서 보위에 세우신 임금이 아니시냐? 홀로 남겨진 단종이 유일하게 의지할 만한 사람, 정순 왕후였죠. 그냥 너무 단종 입장에서 저희가 몰입이 되다 보니까
너무 딱해요. 지금 순간 보면은. 노산군이 되어 유배길에 오른 단종이 도착한 곳 과연 어디였을까요? 어디지? 보시죠. 자, 험준한 고개를 넘어서 단종이 도착한 유배지는요, 강원도 영월의 청룡포란 곳이었습니다. 약간 섬처럼 되어져 있고요. 네, 네. 그 둘레가 강물이에요. 그리고 저 뒤에는 지금 어때요? 산. 산이 굉장히 가팔라요. 그래서 저기를 드나들 수가 없어요. 물살도 되게 거세고. 그런 첩첩산 중에 사실은 혼자 내버려 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외로운 일일까.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옥이죠, 지옥. 그런데요, 감옥과 같은 청룡포에서 외롭고 힘겨웠을 단종의 말동무가 되어준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 혼자 간 게 아니에요? 확인해 보시죠. 청룡포 숲 한가운데 군계 일학처럼 솟아있는 소나무, 관음송입니다. 저게 단종의 애처로운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또 오열하는 것도 직접 들었다고 해서 볼관, 소리음, 그래서 관음송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해요. 그리고 이 관음송이 이렇게 살짝 갈라져 있잖아요. 저 위에 앉아서 그렇게 울고 또 정수나무가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그 아픔을 달래는 유일한 장소였던 것 같아요. 박상궁, 예 마마, 중전을 닮지 않았느냐? 저건 눈이고 저건 입이 아니냐? 중전이 날 보고 웃고 있구나. 중전, 날 보고 계십니까? 내가 여기 있어요. 처음 보셨을 때 그 소나무와 지금 소나무 느낌이 어떠세요? 달라요. 외로워 다르시죠?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소나무가 있었구나. 그런데 청룡포에서 힘든 유배 생활을 이어가던 단종이 갑자기 청룡포를 떠나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단종이 청룡포로 유배를 오고 약 2개월 뒤 홍수가 나는 바람에 청룡포가 물에 잠겨버린 거예요. 단종은 부랴부랴 짐을 싸서 청룡포를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낯선 유배지에 간신히 적응하나 싶었는데 또 한 번 거처를 옮겨야 하는 기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결국 단종은 유배 2개월 만에 홍수를 피해 영월 관하에 있는 관풍헌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정자에서 단종은 자신의 심정을 담은 시를 남깁니다. 우리 정태우 씨가 한번 단종의 심정을 읽어봐 주시죠. 달 밝은 밤 두견이 우는데 근심 품고 누대 앞에 기대었네. 네가 슬피 우니 나는 듣기가 괴롭구나. 네 울음소리가 없다면 나도 근심이 없으련만. 세상에 괴로운 사람들이여 부디 춘3월 두견이 우는 누대에 오르지 말게나. 이 시의 제목은 자규시인데요. 자규는 바로 두견새라고도 불린 소쩍새를 뜻합니다. 소쩍새가 밤에 굉장히 구슬프게 운다고 해요. 근데 그 울음소리가 마치 내 울음소리와 같더라고요.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내 처지가 마치 소쩍새와 같구나 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렇게 단종이 애달픈 하소연을 하며 유배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동안 조선 조정이 또 한 번 떠들썩해집니다. 1457년 6월 26일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또 다른 영모가 발생하고 만 겁니다. 자, 그럼 이번 영모의 주인공은 또 누구였을까요? 누구죠? 고변을 당한 사람의 이름은 바로 이유. 바로 세종의 6번째 아들인
금성대군이었습니다. 금성대군은요, 유배를 떠나서 경상북도 순웅 지역, 오늘날 영주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유배 중이었던 금성대군이 지역 인물들과 결탁해서 단종을 복위시킬 계획을 세우다 발각된 겁니다. 아 근데 이 정도면 아무것도 없는데 역모를 핑계로 그냥 죽이고 싶은 사람을 다 없애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수양대군이 그 권력을 다 잡고 있는데 역모를 꾀할 만한 사람도 사실 없었을 것 같고 무서워서. 네. 그래서였을까요? 이 소식을 들은 세조의 고민이 기록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사간원에서 이유를 법대로 처치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1457년의 실록에는요, 금성대군과 노산군, 즉 단종의 처분이 거론되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때 세조의 반응은 이 일을 논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말을 돌립니다. 자, 또 다른 기록 한번 보시죠. 양녕대군 이재, 효령대군 이보가 다시 노산군 및 이유 등의 죄를 청하였다. 그러니까 심지어 단종의 큰할아버지였던 양녕대군이 단종과 금성대군을 처벌해야 한다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양녕대군 입장에서는 노산군이 뭐죠? 손주잖아요. 손주. 왜 손주를 자꾸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치 보는 건가요? 지금 충분히 노산군 불편하게 살고 있는데. 종친 가운데 가장 어른들인데 이미 수양대군 세조편에 서서 철저하게 수양대군의 어떤 그 안전과 보위를 지키려고 했던 그런 입장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죠. 단종이 살아있는 게 눈에 가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끊임없는 고변에도 세조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보시죠. 임금이 이르기를 오늘은 단지 술이나 마시십시오. 이 일은 논할 바가 아닙니다. 하였다. 의외로 세조는요, 이 일을 논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말을 돌립니다. 차마 조카를 처분할 수 없겠다는 삼촌의 마지막 양심이었을까요? 네, 미스테리예요, 수양대군. 자, 그런데 단종과 금성대군의 처분을 두고 조선 조정이 뜨거워진 그때 유배지에서 시를 쓰며 숨죽여 지내던 단종에 관한 뜻밖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보시죠. 노산군이 이를 듣고 또한 스스로 목매어서 졸하니 예로서 장사 지냈다. 그게 무슨 뜻하는 거지? 맞습니다. 세조실록에는요, 단종의 측근들이 세조에 의해 하나둘 죽게 되자 그 두려움에 단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종은 비극적인 죽음 이후에도요, 편히 눈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종의 죽음을 두고 수많은 의혹들이 모락모락 피어났거든요. 실제로 또 다른 기록들을 보면요, 단종의 죽음에 대한 의구심이 생깁니다. 영월에 사약을 보냈으니 그 공사가 지금도 금부에 남아 있습니다. 선조실록. 삼촌 세조가 사약을 내려 조카 단종을 죽였다는 기록입니다. 자살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런데요, 비슷하지만 묘하게 다른 기록이 또 남아 있습니다. 공생 하나가 차마 하지 못할 일을 스스로 하겠다고 자청하고 나섰다가 즉시 9구멍에 피를 쏟고 죽었다. 숙종실록. 당시 금부도사가 사약을 들고 왔는데 차마 단종에게 건네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하인 한 명이 자신이 직접 전하겠다면서 앞으로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세조실록, 선조실록, 숙종실록, 실록에서조차도 단종 죽음에 대한 기록이 지금 제각각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야사인 연려실 기술에는 단종의 죽음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단종을 모시고 있던 통인 하나가 활줄의 긴 노끈을 이어서 단종이 앉은 뒤로 가서 목을 걸고 창구멍으로 끈을 잡아당겼다. 연려실 기술에는 단종을 모시던 하인이 큰 상을 받을 마음에 단종을 목 졸라 죽인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내용본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확실히 뭐 다 내용이 좀 조금씩 다르지만 확실한 거는 본인 스스로 죽은 건 아니다. 타살 얘기가 많네요. 실록에 남아있는 기록과는 달리 야사를 보면 단종 죽음의 배후에 삼촌 세조가 있다는 의심을 더욱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정태호 씨, 진실이 뭡니까? 진실이 뭐예요?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그 각각의 드라마에서도 죽는 장면이 다 달랐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사약을 받았고 한 번은 저렇게 그 통인 하나가 활줄에 긴 노끈을 이어서 단종을 죽였고, 그리고 한명회에서는요 사약이 왔어요. 사약이 왔는데 이 사약을 가져온 사람이 무슨 죄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걸 막 주저주저 하니까 단종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 하인인 복득이가 조금 모자란 아이였어요. 너 이 활줄을 한번 당겨보겠느냐? 예. 이걸 있는 힘껏 당겨라. 단종 한편에서 목을 걸고 있고, 근데 복득이는 정말 좋아하던 분이 이렇게 당기라고 하니까 정말 있는 힘껏 당긴 거예요. 그렇게 3번 죽는 게 달랐던 것 같아요. 진짜 아무것도 없이 혼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 없네요. 그죠? 3번 중에. 세조 기록에는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워낙 단종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실 단종의 죽음 관련돼서 이렇게 설들이 많은 이유는 우선적으로는 단종에 대한 백성들의 어떤 그런 안타까움, 그리고 또 한 번 그 설들이 더 늘어나게 되었던 계기는 숙종대 가면 노산군이죠. 이 노산군과 사육신이 복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롭게 단종과 사육신 또 정순왕후 뭐 이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자유롭게 풍부하게 하게 되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단종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도 더 이렇게 다양하게 각각의 어떤 입장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